커뮤니케이션 이론 9장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해 설명드릴 국어국문학과 하는기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로 대표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해 소개하고 문화산업론 개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에서 활동한 학자 집단을 일컫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그들이 활동했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지명을 가져와 임의로 명명된 것인데요. 프랑크푸르트 학파 구성원들은 그들 자신의 연구를 가리켜서 비판이론이라 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국한되지만 오늘날에도 미디어, 문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 구성원으로는 호르크하이머, 폴락, 아도르노, 프롬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구성원들은 독일의 부유한 유태인 가정 출신의 진보적 지식인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계몽의 변증법을 공동 저술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들 역시 독일 출생의 부유한 유태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암흑시대의 사람들이라 묘사될 만큼 개인에게 혹독하면서도 특수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바로 나치가 독일을 이끌던 제2차 세계대전 무렵이었습니다. 1933년 1월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된 바로 직후에 사회과학연구소는 경찰에 의해 급습당하고 폐쇄되었습니다. 사회과학연구소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무관한 학술기관이었지만 옛 독일 나치로부터 차례로 제네바, 뉴욕, 로스앤젤레스로 옮기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들의 망명 생활은 학자들로 하여금 개인적 혼란을 야기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의 계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망명 생활 중 미국 시네마와 상업 라디오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미국에 있던 시절은 문화 생산이 한 부분에 심하게 편중된 시기였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독점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문화를 연구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를 문화산업론이라 일컫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공동 저술한 계몽의 변증법을 바탕으로 문화산업론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산업론은 자본주의 문화산업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문화산업은 대중문화를 대신하여 사용된 용어인데요. 이러한 용어 선택에서부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관적 논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은 대중 스스로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독점 자본주의 메커니즘 아래 대량 생산된 문화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더 이상 예술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존재하며 거대한 메커니즘 아래 획일화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생산의 중심지는 극소수지만 수요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획일화 내지 동질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화산업을 소비하는 대중은 수동적인 객체가 됩니다. 독점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체제에 순응하는 단순 소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계몽의 변증법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어떤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이건 언뜻 보면 임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작용을 사람들에게 가하려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화는 여러 산업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데요. 자본과 기술로 대표되는 힘에 좌우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힘의 불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독점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중은 무력화된 개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산업과 권력은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과 선택 가능성이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다양한 대량 생산물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시장 논리에 의해 획일화된 결과에 불과합니다. 문화산업을 주도하는 이들은 단순히 소비자의 소비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타깃 삼길 목표하기 때문입니다. 즉, 권력에 의해 소비자는 분류화, 조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주장에 의하면 문화산업은 더 이상 사회적 유용성이 아닌 물화된 가치로만 판단됩니다. 문화는 곧 상품이며 경영에 의한 조직과 재생산이 불가피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체제는 획일화되고 오늘날의 문화는 모든 것을 동질화시키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산업 개념을 모델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으로 대표되는 권력 아래 놓인 문화산업은 다양한 문화산물을 내놓아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 가능성을 열어주는 듯 하지만 대중을 조직하고 무력화함으로써 끝내 독점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현재 사례에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국내 극장은 대기업이 점유하는 멀티플렉스가 100%에 준할 만큼 독보적입니다. 극장 대부분이 대기업에 의해 점유되는 만큼 영화별 상영률 편차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대형 영화사에서 보급된 영화를 봅니다. 비슷한 결제 수단으로 비슷한 간식을 사 먹으면서 말이죠.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영화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대중은 대기업으로 상정되는 자본과 권력의 생산체계에 알게 모르게 순응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산업론과 오늘날의 문화산업 연구는 관점을 달리합니다. 자본에 종속되어 획일화된 문화산업을 지향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견해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자본으로서 문화산업을 노골적으로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문화산업 개념은 오늘날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에는 큰 의의가 있는데요.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작업이 초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작업으로서 미디어 연구와 이론의 첫 단계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그 대표학자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을 토대로 문화산업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